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심상규입니다. 네, 마이크를 좀 걸고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저는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토크립트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요거를 좀 보시면 저희 원래 회사는 원래 회사는 저희가 이제 펜타 시큐리티라고 이제 저희가 97년에 설립된 그 정보 보안 회사입니다. 저희가 크게 펜타 시큐리티에서 하던 일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업 쪽의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기업 쪽에 이제 보안 중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 암호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개인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수집한다, 이러면 그런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보안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은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웹방화벽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이 웹서버 위에서 구현을 되지 않습니까? 웹서버를 활용해서 이게 이제 모든 서비스가 구동이 되는데, 그 웹서버라는 게 사실은 이제 보안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얘가 이제 불특정의 사람이 접속하도록 열어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서버는 딱 이렇게 접속 정보를 아는 사람만 거기 딱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웹서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각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열었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리뉴얼을 했는데 아는 사람만 접속하게 하는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열어버리면 이 해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막아주는 이런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저는 포크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만 이게 겨울이 되니까 습기가 자꾸 올라와서 앞이 가려요. 네, 죄송합니다. 그 웹 방화벽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는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유명한 보안 회사에 비해서 잘 안 보이냐? 그러면 저희는 B2B 시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안에서 약간 좀 떨어져 계시는 분들한테 안타깝게도 노출도가 좀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했던 게 그 IoT 시큐리티, IoT 쪽에 이제 보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철도, 선박,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AMI라는 게 있습니다. AMI는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량계가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의 집 앞에 보면은 이제 가가호마다 이렇게 우리 집이 전력을 얼마나 썼느냐 이런 거 측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전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금해서 돈 걷어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전력량계가 있는데 이 전력량계에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원격 검침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전에서 서버가 자동으로 이 집은 전기를 얼마 썼구나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IoT 서비스인데요. 이런 AMI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역에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MI에도 이게 보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전력량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전의 서버가 있는데 요 사이에 통신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보안 조치가 없으면 전기를 막 쓰고도 전기를 안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기를 요만큼밖에 안 썼는데 일명 눈태기를 맞을 수 있는 거죠. 또 전기 이만큼 쓴 거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양쪽이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저희 보안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AMI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블록체인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MO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보안에서 이제 암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암호문 할 때 이제 암호인데요. 그걸 이제 연음으로 읽으면 암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고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드 모빌리티 뭐 이런 거 약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AMO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AMO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 자동차가 점점점 이제 똑똑해지는데, 똑똑해진다는 게 결국은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를 많이 쓰고 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머신러닝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동차가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똑똑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건데,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가는 경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보안 입장에서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렇게 옮겨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데이터를 여기로 안전하게 옮겨주는 거죠. 일종의 택배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택배가 물건을 안전하게 이렇게 옮겨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고생은 엄청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뭐 안타깝지만 돈을 많이 버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 뒤에 쇼핑몰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겨주는 이런 택배만 하지 말고 이 데이터 자체를 뭔가 부가가치를 입혀가지고 팔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면은 재밌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 쉐어링을 하는데 여기에 뭔가 가치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데이터 거래의 생각이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요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웹방화벽은 저희가 이제 SaaS 서비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형태로 웹방화벽을 별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브릭이라는 회사고요. 저희가 클라우드 브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한 100개 정도의 리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몇 개의 리전을 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가 한국에 지금 회사가 있는데 만약에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해킹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저희 서버를 거쳤다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지연 속도가 속도 지연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지나가는 경로가 늘어지니까. 그러면은 고객들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각 회사들이, 고객사들이 있는 가까이에 저희 보안 제품들이 거기 가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리전의 컨셉인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 저희가 한 100개 정도 리전을 돌리고 있고, 나름 이제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 쪽에서 하던 보안 기술을 좀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 회사는 저희가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O도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이렇게 블록체인 사업화를 위해서 별도 법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요거를 다 묶어서 팀 펜타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는 이 팀 펜타 전체의 CTO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주제는 그래도 이제 좀 더 한 군데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제일 높으실 것 같아서 자동차 분야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동차는 2007년부터 사실 이렇게 이런 자동차의 보안 기술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7년에는 2007년하고 이제 2012년 요런 여기 초창기 때는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가 현대 기아차 그룹이죠. 그 회사에서 저희한테 부탁을 해봤습니다. 필요한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자동차도 좀 알면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좀 맞춤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냐? 그래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일종의 이제 SI 프로젝트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한 2012년 정도에 저희가 이제 슬슬 눈치를 챈 거죠. 이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니는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점점점 통신도 들어가고
뭔가 컴퓨팅 파워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보안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슬슬 깨달은 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동차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막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2016년 요때쯤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정부의 CITS라는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CITS 사업이 뭐냐면 그 첫 번째는 이제 세종 대전 사이에 한 80km 구간에 이렇게 테스트 베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테스트 베드는 이렇게 실제의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한 80km 구간이라서 한 3분의 1은 세종의 그 시가지를 좀 커버하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은 대전의 시가지를 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분의 1은 세종 대전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들까지 다 포함해서 각 도로에 이제 일종의 통신 기지국 같은 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통신을 하는 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스마트 도로가 되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통신 주고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안전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자동차한테 자동차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주는 거죠. 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운전하다가 가면 표시판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도 있고, 뭐 속도 제한 안내판도 있고,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사실 이런 거는 운전자가 미처 못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또 갑작스럽게 생기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울리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면은 그거가 가까이 왔을 때 내 뒤에 앰뷸런스가 와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아예 저 한참 밑에 한 1km 뒤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훨씬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한 100m 뒤에 딱 왔는데 부랴부랴 내가 갓길에 붙이려고 그러면 이게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요. 아니면은 앞에 가는 어떤 화물차가 낙하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낙하물을 빨리 발견한 차가 그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은 그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그 교통 안전에 관련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도로가 똑똑해지는 거죠. 예, 똑똑해지는데 통신 기능을 같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기능을 가져서 자동차하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해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끼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중간에 끼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해커가 만든 치트키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제가 마치 앰뷸런스인 것처럼 나는 앰뷸런스야 하는 신호를 막 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뒤에 제 앞에 가는 차들은 뒤에서 앰뷸런스가 오나 보다 하고 이렇게 비켜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보안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뒤에서 앰뷸런스인 척 하는 차가 오는데 얘가 진짜 앰뷸런스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가려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보안을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CITS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이제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제주, 광주, 울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강릉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구에서도 요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 그 CITS 사업,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보안 기술은 저희가 100% 이렇게 저희 기술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건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스킵하고, 저희가 이제 뭐 회사를 분리한 거는 2019년에 분리를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가 그 기술 개발을 해온 거는 2007년부터 해왔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이제 12년부터 이제 열심히 한 셈인데요. 그래서 나름 뭐 저희 기술력은 해외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자동차 IT 관련된 이런 상을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데에서 저희가 수상을 좀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포브스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100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그 교통 분야에 해당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에서는 저희가 그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국에는 합작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저희가 뭐 미주 법인이랑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법인까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이제 보안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와 관련된 것들 일들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자동차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는 거는 다들 예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걸로 넘어가면 훨씬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가속화될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두시면 나중에 사업의 뭐 방향성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또 관련된 분야에서 뭔가 융합되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뭐 저는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사실은 스마트폰 이야기를 빗대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피처폰이라는 시대를 거쳐서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처폰을 보면 사실 뭐 통신이 되고 그때도 이제 인터넷은 됐었죠.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해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전화기 자체가 바뀐 것도 엄청난 변화이긴 하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의 생활상이 확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자동차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피처폰 시절에 있는 디바이스인 거죠. 근데 이제 미래는 이게 스마트카로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일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한편으로는 소비자로서 여기 개별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자동차를 타시는 소비자들이시잖아요. 소비자로서 자동차가 이렇게 변모하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산업 전반이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에서 보안이 왜 필요해부터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보안이 왜 필요할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에 보안 그러면 특히 이제 신문상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니까 보안이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일부는 맞습니다. 네. 자율주행으로 가기 때문에 자동차가 해킹이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기계가 모든 걸 알아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가 만약에 해킹이 됐어요. 그러면은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이 자동차가 한마디로 해커에 의해서 장악이 돼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미쳐버리면 저는 그런 미친 기계를 타고 있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얼마나 위험천만해요.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시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는데 보안은 어떡할 거야? 뭐 이게 이제 국감에서 굉장히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질의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은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IT 환경에서의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보안도 사실은 연결성이 없으면 보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노트북을 써요. 랩탑을 쓰는데 이 랩탑에 연결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뭐 USB 꼽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블루투스니 와이파이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된다 이러면 보안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밖에 나가는 경로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해커가 안으로 들어올 경로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동차가 이 연결성 때문에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컴퓨터로 할 게 뭐 있을까요? 마침 오늘 이제 그 점심 직전에 KT 인터넷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좀 장애가 생겼거든요. 저희 회선이 KT 회선인데 일시적으로 회사의 네트워크가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퇴근하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 마비되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인데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가 인터넷이 안 되고 외부 연결성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버리죠. 그리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연결성이 없어지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기계장치처럼 계속 그냥 뭐 엑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멈추고 뭐 요거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점점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CITS라는 사업이 있어서 도로하고 자동차하고 안전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여기. 네, 도로가 있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소통을 주고받는 거죠. 요게 V2I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vehicle to infrastructure라고 해서 자동차하고 도로하고 요 사이에 안전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도로가 자동차한테 네가 요렇게 주행을 해야 안전할 거야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자동차하고도 통신을 합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도 이렇게 서로 통신을 할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비보호에서 비보호 구간이 있잖아요.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끼어들 거니까 네가 양보 좀 해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이런 V2B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V2P도 있습니다. P는 이제 보행자인데 이 그냥 뚜벅이 보행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도로상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교통수단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킥보드, 그 다음에 전기 휠체어, 이런 수단들, 네, 이런 수단들까지 아울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VRU라고 부릅니다. 예, VRU가 이제 도로상에서 안전에 취약한 사용자 계층들, 요걸 이제 아울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가의 안전 체계를, 교통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가져갈 거냐,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법제화하면서 그 NPRM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 이제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법제화를 이렇게 가져가겠다 하기 전에 그 방향성을 고지하는 문서가 이제 NPRM인데요. 이 NPRM 문서를 이렇게 뜯어보면 그 저걸 통해서 크래시 어보이던스라고 해서 충돌 사고를 확 줄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명 손실을 줄이고 국가적인 손실을 줄이겠다. 이게 이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결국은 이쪽 사이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은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보시면 여기에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제 뭐 자동차 신차 사시면 텔레매틱스를 서비스를 이제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신차 살 때 한 3년이나 5년 정도를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블루링크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커넥티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보라고 이제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게 내 차량의 이제 설정을 좀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 문을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추워지니까 차 미리 이제 뭐 온도 데워 놓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텔레매틱스 서비스인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차 근처에 가면 차가 우리 주인이 가까이 왔구나 인지해서 차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거죠. 네, 요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동도 알아서 걸어주고, 네, 요런 거를 하는 게 이제 V2D 디바이스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충전 쪽이 있는데요. 충전 쪽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충전하는 거는 자동차가 전기만 땡겨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요 벽에 콘센트들이 있잖아요. 벽에 콘센트를 꽂으면 전기만 이렇게 오는 거죠. 핸드폰에.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하면 충전도 되지만 이렇게 컴퓨터랑 핸드폰이랑 데이터 동기화도 같이 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신기술로 나오고 있는 그 전기차에는 전기차에 충전만 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충전할 동안에 자동차 진단도 하고요. 자동차에 업데이트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 전기를 얼마 쓰느냐에 따라서 과금하고 결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케이블 요 자체가 엄청난 데이터들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통신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 케이블이 되니까 그 사이에도 보안이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클라우드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이랑 연결되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데 들어가는 보안 기술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시나리오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자율주행 근처까지 가는 이런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그때의 보안 기술들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이런 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관점에서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저희 집 앞에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시동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핸드폰을 들고 집을 나서겠죠. 그리고 자동차 근처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제가 가까이 왔다는 거를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차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으면 자리에 앉았고 우리 주인이 자리에 앉았구나 하고 시동을 자동으로 걸어줍니다. 요게 이제 V2D 시나리오입니다.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 요 통신을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쓰이는 통신이 NFC하고 UWB라는 통신을 씁니다. UWB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통신 기술 중에 하나죠. 그게 울트라 와이드밴드라고 해서 혹시 애플이 최근에 에어태그라는 제품을 내놨는데 혹시 아세요? 네, 한국에서는 아직 뭐 안 파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에어태그라고 좀 조그만 동전 같은 디바이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 같은 디바이스를 내가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니면 뭐 제가 지갑을 자주 잃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 핸드폰에서 조회를 하면 이게 어느 방향에 어느 거리쯤에 떨어져 있다고 그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만 대충 보여주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방향까지 정해줍니다. 어느 방향에 있다. 이게 울트라 와이드밴드 통신의 장점이거든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내 주인이 이렇게 저 차 뒷문 쪽에서 다가오는지 아니면 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지 조수석 쪽으로 다가오는지 이걸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나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통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차가 있고 그럼 요 둘 사이에서 이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내 주인이 맞아 안 맞아 라는 거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요 판단하는 게 보안이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 맞냐 안 맞냐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요 핸드폰하고 자동차하고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주인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보안 기술을 저희가 만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자동차를 이제 제가 시동을 걸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럼 달리면 자동차가 이제 자율주행 단계로 치면 자율주행이 뭐 1단계니 2단계니 3단계니 뭐 해서 5단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1단계는 워닝만 하는 거고 2단계는 자동차가 뭔가 조치를 좀 취해주기도 하는 거고 3단계 되면 이제 진짜 자율주행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3단계는 손을 좀 놔도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4단계 되면 눈을 놔도 되는 거고 5단계는 마음을 놔도 되는 거 네, 손 놓고 눈 떼고 마음 놓고 요게 이제 3, 4, 5단계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인데 근데 이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결국은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데이터를 스스로 뭐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앞에 인식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붕에 라이다 센서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인식하는 자동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이더 센서 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옆에 있는 자동차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행자들하고 소통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요 통신 채널에 이게 이제 해커들이 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보안 기술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에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뭔가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면은 자동차 제조사가 원격에서 대신 운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문제가 생기면 네, 이렇게 대신 운전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는 컨시어지 서비스 뭐 이렇게 뭐 해서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원격에서 대신 이렇게 운전을 해줄 수도 있는데 뭐 그게도 결국은 요 사이에 누군가 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중간에 끼면 안 되는 그런 데에는 항상 보안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또 이제 보안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주행을 하고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주행을 하고 가다가 근데 사고가 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고는 생기잖아요. 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가 점점 똑똑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생기니까. 네, 그럼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 5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3단계, 4단계 가면 자동차가 사람보다 더 많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기여도가 크냐?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차의 시스템이 크냐? 아니면 사람이 더 크냐라고 했을 때 점점점 이게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자동차의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사람하고 사람이 운전해서 갈 때도 사고 나는 거, 그 이렇게 애매한 경우들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재판도 하고 악유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기계가 되면 이게 기계가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머신러닝 기술로 가고 있고 이제 AI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딥러닝 계열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의 한계가 뭐냐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만약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고가 생긴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 컴퓨터, 이게 자동차가 이제 커다란 컴퓨터잖아요. 이 컴퓨터가 왜 어떤 판단 때문에 이런 사고를 저질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운전을 저 사람이 졸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신호를 못 받겠구나, 이렇게 짐작이라도 되는데 이게 기계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역추적해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앞에 그 타임머신을 앞에 뭐 한 몇 초 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경우에는 몇십 분, 어떤 경우에는 한 시간까지 거꾸로 돌려봐야 이 컴퓨터가 이런 흐름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구나라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 내부의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잘 저장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를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경찰서에 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또 보안이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데이터를 끄집어내는데 안에 있는 데이터가 제대로 나온 건지, 그 사이에 뭔가 장난질을 안 쳤는지, 사고 나는 순간 뭐 데이터가 뭔가 이렇게 뭐 데이터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다 보안 기술이 해줘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고 난 이후에도 또 문제입니다. 내가 자동차가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어디 수리점 같은 데 가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이렇게 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맡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차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자동차 열쇠도 맡기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편적인 거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무런 의구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래도 되나?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라는 게 스마트폰이랑 점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핸드폰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터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수리하는데 그냥 쓱 맡겨요. 그리고 뭐 이게 잠금 비밀번호 있는데요. 잠금 번호는 1, 2, 3, 4고요. 이렇게 해서 줘요. 그러면은 수리하시는 분이 제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뭐 계좌 정보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저희 집 주소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더 민감하게 뭐 저희 집 뭐 주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온갖 저희 개인 정보들을 막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찜찜하실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앞으로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제가 수리하는 분한테 자동차 통째로 이렇게 맡겨요. 그리고 열쇠까지 줘요. 네. 무방비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차가 점점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그 미니 컴퓨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우리가 차문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다 컴퓨터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잖아요. 기존 옛날에는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 보시면 요렇게 여는 요런 거 있잖아요. 창문 열고 내리고 할 때 옆에서 막 돌리고 이런 거 했었지만 지금은 버튼을 이렇게 띵 누르면 이렇게 띵 뭐 이러잖아요. 이게 다 조그만 컴퓨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컴퓨터들이 적게는 한 100개, 많게는 200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부품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뭔가 하나 이상한 바이러스를 심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장치를 자동차 안에 뭔가 딱 붙여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알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완전히 분해해가지고 일일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지 않는 한. 근데 우리는 오른쪽에 수리하는 분을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저분이 정말 도덕적으로 완성된 뭐 공자님 같은 분이면 뭐 우리는 믿어도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자동차가 점점 이게 고도의 그 복잡한 물건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를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보안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범위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보안 기술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제가 이제 자동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제가 다른 차를 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차를 못 타니까. 그러면 제가 A라는 차를 타다가 그다음에 B라는 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요 차는 제가 평소에 타는 차니까 뭐 핸들의 뭐 위치나 사이드 미러 각도나 뭐 이렇게 자석 높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즐겨가는 장소라든지 제가 뭐 듣는 음악이나 라디오 주파수까지 다 세팅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깡통이잖아요. 저에 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일일이 이제 그때부터 세팅해야죠. 일단은 좌석 맞추고 사이드 미러 맞추고 백미러 맞추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고달프잖아요. 그리고 그 일부 통계에 보면 해외에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자동차를 안 산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유 욕구가 이제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차를 뭐 그때그때마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뭐 쇼타임으로 뭐 소카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잠깐 쓸 때마다 내가 세팅을 일일이 내가 막 바꿔줘야 된다면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설정이나 나의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설정 뭐 이렇게 이런 상태값 이런 것들을 제가 차가 바뀌어도 옮겨갈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 쪽에서의 일종의 마이데이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금융 쪽의 마이데이터라는 게 A라는 금융회사에 제가 금융 서비스를 막 썼어요. 근데 B라는 그 뭐 핀테크 스타트업이 생겨가지고 그 업체가 저의 그 금융 이력들을 막 분석해가지고 새로운 뭐 대출 상품을 추천해줘요. 그러려면 이 B라는 핀테크 업체가 제 정보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그 자동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마이데이터에 대한 컨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데이터가 이제 잘 옮겨가는 이런 방법론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제가 퇴근을 해서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뭐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를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오고 가는 이런 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기만 갖다 쓰는 거였고 지금은 이 전기차도 전기가 그 충전 그러니까 한전 쪽하고 전기가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전에서 자동차 쪽으로만 흘러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로 가면 자동차에서 오히려 그 전력망 쪽으로도 데이터를 전력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력 피크예요. 이런 때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가 실제 주행하는 거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90%의 자동차는 사실은 대부분 서 있습니다. 그러면 90% 실시간으로는 딱 보면 100대의 차 중에서 이게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라고 치고 요 100분이 전부 다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쳤을 때 이 중에서 한 10분 정도만 운행을 하고 계시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계신 거고 나머지 90분이 가지고 계시는 차량들은 주차장에 가만 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차량이 다 전기차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뽑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동차의 배터리가 굉장히 고성능이라 이게 좋은 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전력이 자동차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한전하고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한전하고 전기차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고, 여기 이제 데이터 통신으로 다 뭔가 니고시에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토콜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다 보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자동차에 인카 페이먼트라고 해서 자동차에 결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 국내차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나 이게 제네시스의 최신 모델들이 이런 그 이제 인카 페이먼트, 자동차 안에서 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결제하려면 다 보안 기술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미있으실 만한 것들, 좀 시간이 생각보다 부족해서 재미있으실 만한 거를 좀 약간만 말씀드리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 너무 복잡한 거를 들고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요 그림을 좀 약간 이해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느냐를 기술적으로 딱 정리를 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이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가 내 주변 상황이 어떻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를 하고 나면 얘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을 할 때는 내가 기존에 어디를 가고 있었지? 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상황 변수를 반영해서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새로운 결정을 하면은 그거를 밑에 실행을 옮기면 자동차가 이제 주행을 하는 겁니다. 이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은 문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퍼셉션, 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거든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인지를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인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센서, 그게 이제 카메라, 라이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센서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요거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통신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자동차, 아니면 도로, 뭐 이런 데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원격에서, 아예 이제 원격에서 통신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동차가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뭔가 만들어내거나 옆에 있는 애들한테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아예 멀리 있는 애한테 정보를 얻거나,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는 주로 요쪽은 산자부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산자부가 주로 이제 센서의 뭐 효율성 어떻게 올릴 거냐, 더 싸고 뭐 효율적인 센서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게 이제 산자부 사업이 요쪽에 자금이 쏠리는 거죠. 네. 그리고 과기부 쪽 자금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통신 어떻게 할 거냐, 요거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과기부가 열심히 돈을 붓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뭐 판단하는 알고리즘 이런 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과기부에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프라 어떻게 여기 인프라 어떻게 만들 건데, 요런 인프라는 또 국토부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이라고 범부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개 부처가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고, 정부 자금만 1조 원이 넘는 거대 사업이거든요. 그게 과기부, 국토부, 경찰청, 그 다음에 산자부까지 4개 부처가 하는 사업인데, 그 4개 부처의 사업이 요 한 장에서 봐도 배치가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 부처가 그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점점점 통신을 많이 쓰는 거고, 이쪽에 센서 쪽에서는 사실 보안이 역할을 하는 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센서를 가지고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니 때문이 그런 거죠. 근데 저기도 사실은 그 보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 뭐 뉴스에도 페이크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런 이제 페이크 이미지 같은 거에 쏘고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판단을 잘못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걸 하는 이제 보안 기술 영역이 이쪽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에서 여기 오고 가니까 결국은 요 사이에 오고 가는 통신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걸 안전하게 하자, 요게 이제 저희 보안이 하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통신이 있으니까 요거에 들어가는 이제 보안을 통신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요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런 처리하는 것들이 요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텐데 요 안에 이루어지는 환경 자체를 우리가 또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저 시스템 자체가 뭔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보안, 여기 들어가는 보안,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전체를 보호하는 보안,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세한 이야기로 가면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여기 요 그림도 잠깐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그 자동차의 이제 산업 구조를 정의한 건데요. 이게 PwC라는 데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요 아래쪽은 부품 회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부품 회사들이 요 박스에 있는 것들을 하는 거고요. 부품을 만들면 자동차 OEM이 이제 자동차 제조사거든요. 제조사가 요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사에서 부품을 받아서 자동차 제조사가 그걸 조립해서 완성차를 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동차가 여기서 이제 완성되면 그럼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연관돼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요런 사업이 있습니다. 왼쪽의 사업들은 쭉 보시면 요즘 뭐 자동차 관련된 뭐 모빌리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관련돼서 한 번씩 나올 법한 용어들이 저 왼쪽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른쪽입니다. 2번. 2번을 보시면 저것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근데 저게 왜 낯설지 않으실까요? 그거는 스마트폰에서 이미 쓰고 계시니까 그런 거죠. 스마트폰에 다 쓰고 계시는 서비스인데 저것들이 자동차로 넘어 들어올 거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입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N스크린이라는 전략이 한때 엄청난 화두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N스크린 전략이 이제 기존의 그 핸드폰에서 보는 화면을 PC로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갈 거냐? 아니면 PC에서 보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옮겨갈 거냐? 아니면 그걸 대형 TV로 어떻게 옮겨갈 거냐? 요게 N스크린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바일 서비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는 새로운 하나의 거대한 스크린이 되는 거죠. 새로운 스크린인 겁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 4단계 정도만 돼도 5단계까지 안 가고 한 4단계만 가도 눈을 떼도 되거든요. 눈을 떼고 있다가 자동차가 뭔가 알람을 주면 그때서야 보면 된단 말이죠. 그럼 4단계만 해도 내가 눈을 어느 정도 떼도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운전을 할 때 딴짓을 해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운전할 때는 원래는 운전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는 사이에 딴짓을 해도 돼요. 그러면 뭘 할까요? 근데 때마침 자동차에 대형 스크린이 들어가요. 자동차에 대형 스크린이 들어가고 그리고 대부분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오디오보다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좋은 스크린이 있죠. 좋은 그 대형 화면 있죠. 그리고 좋은 스크린 있고 좋은 사운드까지 있어요. 그리고 의자까지 안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그만 스크린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굳이 그거를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접어져서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롤링 페이퍼처럼 이따만하게 펼쳐지면 인정.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우리의 메인 스크린은 자동차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쓰는 서비스들이 자동차로 다 옮겨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러면 앞으로 뭐가 돈이 될까? 그 스마트폰을 우리가 돌아보면 되죠. 스마트폰에서 돈 많이 버는 아이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모바일 게임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광고가 있습니다. 모바일 광고 완전 떼돈 벌잖아요. 그리고 또 핀테크, 핀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하는 회사들이 있죠. OTT라고 불리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모바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게 자동차로 다 옮겨가겠죠. 그리고 자동차랑 광고랑 만약에 결합된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자동차가 우리가 제가 스마트폰에서 뭐 하나 검색하면 그거 자꾸 반복해서 뜨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집사람이 캠핑 의자를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캠핑 의자만 하나 샀어요. 제가 캠핑 쪽은 아닙니다. 그냥 캠핑 의자만 필요해서 캠핑 의자만 하나 검색해 봤더니 그 다음에 SNS에
캠핑 의자가 계속 뜨더라고요. 귀찮을 정도로 막 뜨던데 네, 제발 그만 내릴 때까지 막 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이 저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 캐릭터는 뭔가 캠핑 의자에 대해서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다음부터는 광고를 막 때려 넣어 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하고 결합되면 이게 뭐가 달라질까요?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싼 제품이 있는 거를 픽업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는 경로에 그걸 배치해주면. 그리고 지역 광고랑 이렇게 막 붙으면 요즘 유행하는 당근 마켓이랑 뭔가 결합을 해서 하면 지나가는 길에 당근이세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사업 모델이 막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저 2번에 해당되는 새로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새로운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에 저 2번이 결합되는 시대를 미리미리 잘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큰 사업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좀 어려운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듣기 좀 힘드신 부분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자동차의 소비자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각 회사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사의 미래에서 이 스마트카로 변화하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